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3기 이준일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 어릴 때부터 흥미가 좀 많았어서 대학 진학 전공도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석사까지 생물학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명리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 원령용신에 대한 식물생리학적 소고라고 하는 거는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전공했던 생물학 그 중에서도 식물생리학 그래서 식물이 어떠한 생리작용으로서 살아가는가 식물의 생활사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가지고 명리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이렇게 연구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2026년 1월 첫 특강인데요.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발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같이 저희 백민역학 연구회에서 역학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점과 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특강이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작은 바람이고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음표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왜거든요. 이유라는 거를 좀 많이 찾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왜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호기심으로써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다. 저는 사주로 보면 경호생이고요. 그리고 병술월, 정미일, 갑진시입니다. 그래서 술월 정화인데 보통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형적인 정화일간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음표였던 것이 그래서 느낌표로 바뀌는 내가 궁금했던 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좀 재미도 느끼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더 생각해 볼 거리들도 생기고 하는 것이 재밌어서 명리학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물학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성향을 설명드린 이유는 뒤쪽에 제가 명리학을 학습해 본 경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기 위해 가져온 건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연한 기회로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친구가 너 이거 한번 사서 공부해 볼래? 내가 사줄게 그랬던 게 시중에 있는 서점에 있는 명리학 책이었는데요. 그때 봤던 책에서 순서대로 제가 기억하는 바로서 공부랑 뭐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 음양을 공부하고 그 음양이 작용을 하여서 계절 변화라는 것이 있고 그 계절 변화로부터 오행이라는 것의 개념이 탄생을 했다. 그 오행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작용들을 우리가 상생상극이라고 하고 그렇게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작용 등을 익히고 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것, 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살피게 됐다라고 어, 제가 예전에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끝나고 나서 사주에는 용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것이 뭐 희신이 이 용신을 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뭐 기신과 구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뭐 용신을 극하는 게 기신이다. 뭐 기신을 생하는 게 구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중책에서 막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신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육친,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 나아가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책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구가 뭐냐 하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이 용신이었는데,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팔자 용신은 전구 원령이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원령에서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책에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건 원령이라는 걸 알면 알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뒤쪽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그 한 줄 정도 나오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용신을 설명을 했느냐?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 내에서 없는 오행으로 잡는다. 그 밖에 용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어서 합으로 묶여서 쓸 수가 없다는 등, 그리고 상충, 상극을 하고 있어서 이 용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또 십이운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용신이 임묘가 되어서 활용하기가 힘들다.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를 용신으로 잡는데 지지에 있는 특정 글자가 공망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 용신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 용신이 지지에 어떠한 글자를 달고 있어서 상극을 받아서 쓸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뒤쪽 내용을 보고 나서 이상하다. 용신이라고 하는 건 원령을 중심으로 분명히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령이라는 내용을 전혀 언급해 놓은 책이 없을 뿐더러 뒤쪽에서 용신에 대해서 구하는 방식이 좀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서 언급이 되었던 만큼 앞의 내용이랑 충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수강을 했다기보다는 책을 보면서 독학을 했었었는데요. 계기가 하나 생겼던 것이 팔자용신 전구 원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기가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명리학을 그 전까지 2022년 전까지 2018년부터 한 4년, 5년 정도는 독학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창광 선생님께 제가 명리학을 배웠는데요. 명리학을 가장 배우게 됐던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요. 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식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우리 오늘 이 규모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약간 질문으로서 해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식물이라는 것이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 씨앗을 다시 발화를 시키고 싹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햇빛이 필요하다, 영양분이 필요하다,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식물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으로서 필요한 조건은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대학교 전공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창광 선생님께서 명리학 이론을 설명을 하시는데 개수라고 하는 건 습기를 의미하고 이 개수라고 하는 습기가 있어야지만 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싹을 감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 강의 이런 거를 동영상 강의 유튜브 이런 걸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대학교 지식이랑 뭔가 명리학적인 연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발견을 하고요. 그 전까지 독학으로서 막 이런저런 자료로 공부했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2022년부터 새롭게 체계적으로 좀 명리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좀 정립을 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쓸용자를 쓰기 때문에 사주팔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쓰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능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쓸용자의 개념으로서 용신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원령에서만 구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이건 자평진전에 나오는 팔자용신 전구 원령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거를 뒷받침해준다라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령이라는 게 뭐지? 라고 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또 해보니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령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시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때의 시자와 우리가 명령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령자의 한자를 같이 붙여가지고 쓰게 되는 개념이고 특정한 때에 맞게 할 일이 있다 또는 그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시령 개념으로부터 원령 개념이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때에 맞게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동양 고전에 좀 살펴보면 때에 맞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재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천인 감흥 사상이라는 것을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때에 맞게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실형 개념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할 일이 있다. 정령. 그리고 월별로 할 일이 있다. 월령. 이런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명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팔자 용신, 팔자 내에서 용신이라는 걸 구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 되고 자평진전에서 팔자 용신 전구원령을 바탕으로 격국과 육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었다. 우리 작년 한 9월, 8월 이쯤에 백민 교수님께서 또 자평진전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격국이랑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원령을 기준으로서 용신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오행을 바탕으로 우리가 육신, 그리고 격국을 구하기 때문에 오행에 관련해서도 원령을 중심으로 용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을 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기별로 태어난 월별로 정해진 것이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된 것이 팔품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팔품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팔풍이라고 하는 바람풍자를 쓰는 이 팔풍의 개념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양 고전 중에 회남자라고 하는 저서를 보면 천문훈이라고 하는 파트에 팔풍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년을 360일 정도로 간주를 하면 45일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특정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은 그 변화에 맞게끔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팔풍의 개념으로서 제시가 되었고 이를 명리학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특정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므로 용신 개념, 당령 개념,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을 팔품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 팔품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0일이라고 하는 것을 총 8개 구획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45일마다 바람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팔풍으로서 그러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팔풍 개념이 적용된 팔품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용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5일씩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동지와 하지 그리고 춘분과 추분이라고 하는 이분 이지로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각 계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는 특정 지점들을 바탕으로 총 8개의 구획으로서 1년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8개 구획으로 나누어지면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팔품론의 어떤 팔품론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하는 일을 바탕으로 용신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 팔품론에서 용신을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8구획으로 나누게 되면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이라고 하는 이분, 이지와 사립이라고 하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 8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8구획으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각 구간에 따른 용신을 찾게 되면 동지에서 입춘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개수가 용신이 되고요. 입춘부터 춘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간목이 용신이 됩니다. 춘분부터 입하는 을목, 입하부터 하지는 병화, 그리고 하지부터 입추는 정화, 입추부터 추분은 경금, 추분부터 입동은 신금, 입동부터 동지는 임수로서 각 구획별로 용신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내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가 날짜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 용신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태어난 날짜는 10월 9일인데요. 10월 9일에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날짜가 추분부터 입동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분은 9월 22일 정도고 입동은 11월 8일 정도가 되니까 이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신금이 용신이 된다. 입동부터 동지는 12월 22일 정도죠.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임수가 용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용신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 재능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사주내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용신에 대한 희신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인 용신은 희신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을 잘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동지부터 춘분 사이에는 개수와 간목이 각각 용신이 되는데 이 개수용신과 간목용신은 상호 간에 보완을 하는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수용신으로서 우리가 희신을 잡는다라고 하면 간목이 희신이 되고요. 간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개수가 희신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을목과 병화가 각각 용이신 관계가 성립이 되고 정화와 경금이 용이신 관계가 성립이 되며 신금과 임수가 용이신 관계로서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 구간별로 그러면 개갑, 을병, 정경, 신임이 용신으로 잡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바로 설명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각 구획에 따라 개갑, 을병, 정경, 신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럼 토는 용신이 될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만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전이나 명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진술충미라고 하는 글자들로부터 우리가 토라고 하는 개념을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간절기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각각의 지지를 이해하므로 천간의 무토나 기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작용을 하기보다는 수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목금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는 목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화로 전달을 할 것인지 어떤 매개 방식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할 때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용희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진술충미에서 유래되는 토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오히려 수화라고 하는 기와 목금이라고 하는 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매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신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도 수화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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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목금 중에 하나가 배합이 되어서 서로 짝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중에 하나, 목금 중에 하나가 서로 짝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그 수화와 목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토로서 풀어낸다라는 것이 활품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화와 목금, 토의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개념은 기질형으로서 각각 수화, 토, 목금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팔품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을 때 아까 언급했던 이 식물생리학, 식물학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체계를 잡을 때 조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팔품론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구태여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고 싶거든요. 대체적으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통계학이나 미신, 이런 어떤 무속과 연관된 그런 접근으로서, 그런 인식으로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좀 타파를 하고 굉장히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선택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명리학에 계속해서 부여를 하고 찾아주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명리학에 좀 기여를 해보고 싶은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받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학적 원리를 좀 찾아봤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의의가 되고요. 그러면 왜 동물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균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식물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게 할 일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식물을 관찰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각 계절별로 우리가 식물은 어떻게 형태가 변하는지, 생활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대략적으로 항상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소나무 같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식물을 보면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매년 봄에 다시 싹이 피어나는 그러한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무엇을 하는 때인지를 살피기 위한 원령 개념은 식물을 관찰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어떤 객체라고 하는 것을 식물로 지정하여서 명리학적인 개념을, 용신 개념을, 그리고 팔품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용신 중에 개수와 간목 용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지부터 입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개수가 용신이 되고, 입춘부터 춘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간목이 용신이 됩니다. 제가 최초 설명드렸던 내용이 식물이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최소 조건이 수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개념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서 지금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1년 365일 동안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항성을, 별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공전이 1년마다 한 번씩 제자리로 돌아온다. 동시에 지구 자체도 자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낮밤이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공전을 통해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하루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절에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동지라고 하는 시기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기 때문에 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진적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차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사람은 그런 에너지량이 증가한다는 걸 못 느껴요. 지금 1월 15일인데요, 오늘이. 오늘 날씨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패딩을 입고 저는 지금 목도리를 두르고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춥다. 인간이 느낄 땐 그런데요. 자연의 입장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점차 지난 동지부터 증가를 하고 있으므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습도는 땅 속에 지난 겨울에 떨어져서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열매 속에 있던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었고 습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습기가 씨앗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나는 생명활동이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습도라는 것이 땅속의 씨앗을 만나서 뿌리를 생성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씨앗의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의 단면이 됩니다. 씨앗의 표면은 큐틴, 리그닌 이러한 물질들로서 수분이나 산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출입이 되게끔 강력한 장벽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씨앗의 내부에는 배라고 하는 부위와 배젖이라고 하는 부위가 각각 특정 구조로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씨앗을 과일의 씨를 먹으면 몸에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씨앗이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서 작용을 하려면 씨앗을 우리가 와그작 씹어서 먹어야지만 그 영양분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활용하는 영양분이라는 것은 배젖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배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 뿌리와 싹이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씨앗을 과일 드실 때 내가 씨를 먹고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꼭 씨를 부셔서 드셔야 됩니다. 네. 그냥 드시면 다음날 화장실에서 그 씨앗을 만나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와 배젖이라고 하는 것이 이 씨앗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싹과 뿌리가 되는 부분이 배, 그리고 이 배가 활용하는 양분이 되는 것이 배젖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배젖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만나게 되면 배젖 안에 있는 영양물질이 물에 점차 녹기 시작을 하고요. 또 배젖 안에는 이 배젖이라고 하는 고체 형태의 영양분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물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 속에 있으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배젖에 있는 영양분이 효소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이 영양분이 분해가 되면서 배의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 그로써 우리가 수분이라고 하는 개수를 통해서 배의 뿌리와 싹이 형성이 되는
과정을 개수와 간목의 관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용의신 관계에서 개수와 간목이 상호간에 용신과 희신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씨앗이 발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분과 뿌리, 싹이 되는 것의 관계로서 우리가 용의신 개념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개수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 개수용신은 보이지 않는 습도로 인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뿌리와 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지식이나 개인의 어떤 감성, 그리고 영감,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들로서 개수의 어떤 재능적인 측면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뿌리나 싹으로서 설명이 되는 간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뭔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 또는 특정 지식을 말로써 표현하는 표현력이라는 것으로 간목용신을 설명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용신이 공부의 영역,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의 영역,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생명활동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의식주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어떤 재능을 설명을 해볼 수 있으며 어린아이, 가장 첫 단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기초환경 등의 키워드로서 간목용신의 재능적인 측면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제 계갑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용의신 개념, 용의신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실험 결과로서 어떤 운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A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8일 동안 빛과 어둠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키면서 노출시킨 식물의 성장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식물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은 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식물의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것보다 몸통이 훨씬 길고요. 뿌리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잔뿌리가 훨씬 많이 형성이 되었지만 이쪽의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굉장히 길게 뻗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파리가 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황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빛이 없이 어둠 속에만 계속 노출을 시켰던 식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어둠에 있던 식물을 다시 3일 동안 빛과 어둠을 교차시켰더니 어떻게 생장 변화가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관찰 결과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상적인 식물과 유사한 형태로 이파리 색이 바뀌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자 간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 본다라고 하면 개수용신 또는 간목용신인 사람들이 개수뿐만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이 사주 원국에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형태의 성장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병화가 없이 개수와 간목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주 속에서 사주 안에 개수랑 간목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길이 생장만 일어나게 되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성향을 나타내겠죠. 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깊이만을 추구하지 어떻게 쓸모있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 학습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진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의 식물을 빛과 어둠을 교차시키는 것을 통해서 한 3일 정도 노출을 시켰더니 다시 정상적인 형태의 생장으로 돌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괴갑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주가 병화라고 하는 것을 운에서 만났을 때는 정상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내가 깊이 있게 학습한 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학습 결과의 쓰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시기가 왔다라는 것으로 운세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운세와 원국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뭔가 활용하는 운이 오더라도 그 운세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결론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와 간목이 갖춰진 사람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열심히 학습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운에서 병화가 왔으면 내가 준비한 걸 이제는 써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럴 때는 운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없는 상태의 간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간목이 병화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꾸 써먹으려 하다 보니 자기의 실력이 드러난다거나 이러한 현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글자가 오는 것이 항상 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글자가 오면 좋은 것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써먹어야 되는 활용운이 왔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병용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을목과 병화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부터 입하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을목용신이 되고 입하부터 화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병화용신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 춘절이라고 하는 봄에 동지부터 춘분 사이에 싹이 이렇게 자라나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춘분 이후부터 하지 전까지가 하절로 분류가 되고요. 이때는 많은 식물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곤충들도 날아다니는 그러한 시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다가 뭐 그늘에 자리 잡은 씨앗이 싹을 피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쪽보다는 성장이 더디게 되는 만큼 그러한 관계에서 경쟁 환경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병의 경우에는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다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루 중 낮과 밤의 길이가 춘분에는 같아집니다. 춘분 이후부터는 낮이 점진적으로 길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낮이 길어지게 되면 일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일조량이 늘어나게 되면 지구가 따뜻해지고 온기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요. 수분이 계속해서 증발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때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길이 성장뿐만이 아니라 옆으로도 퍼지는 그래서 가지가 벌어지는 그리고 점차 꽃을 피우는 그러한 성장을 나타내게 된다. 을병용신은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각각 을목과 병화의 의미를 우리가 의미를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요. 햇빛이 점점 온도를 상승시키고 가지가 벌어지게 되면서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요 을목과 병화용신을 쓰는 하절의 시기의 특징이 되므로 우리가 을목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가지와 꽃의 비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도 똑같이 살펴볼 건데요. 식물에는 정간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정단, 그래서 양 끝단에 있는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가장 높은 곳의 끝, 그리고 가장 아래의 끝이 정단이 되고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므로 뿌리도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특징이 관찰이 되고요. 가지도 점차 벌어지면서 길이 생장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정단 분열 조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을병이라고 하는 용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위쪽 끝단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을 따라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바라기도 계속 태양을 향하는 쪽으로 꽃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지었듯이 식물은 빛을 쫓아가는, 빛이 있는 쪽으로 자라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굴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굴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식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혀냈을 때 일반적인 식물은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서 자라더라. 그러면 우리 이 끝동을 한번 잘라보자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없애보고 더 추가시켜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게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끝단을 자른 게 B가 나타내는 그림이 되거든요. 이때는 빛을 아무리 쏴도 그쪽으로 굽어서 자라지 않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모자 쓴 것 같이 보여지는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 식물 끝부분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이 초록색 모자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을 비췄더니 식물이 빛 쪽으로 자라더라 라고 하는 현상이 관찰된 만큼 식물이 빛 쪽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끝에 무언가가 관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식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식물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빛 쪽으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식물 끝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물의 생활사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가지의 끝부분이 존재해야 태양빛이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식물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를 우리가 을목에 비유를 했고 을목이 병화를 따라가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난 이 빛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도 을병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지도가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적도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적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화렵수라고 하는 나무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렵수 그러면 이파리가 넓은 나무들을 의미를 하죠. 상대적으로 적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굉장히 먼 부분에 있는 숲지대를 그리고 그런 대지와 지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침엽수가 훨씬 많이 발달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다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어떤 성장 특징을 보인다면 추운 지방에 있는 쪽의 나무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도 기둥에 최대한 가깝게 자라나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난기를 병화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을목이라고 하는 가지는 난기를 만나야지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을목이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천간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을목과 병화가 용신으로서 갖춰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능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소통이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春분부터 입하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을목용신이 되고
줄기로부터 가지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로써 을목용신의 재능을 설명을 드리면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라든지 이론 중에서도 기초적인 것을 닦았으니 이제는 응용을 해보는 그런 이론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하부터 화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의 용신은 병화용신이 되는데, 이때는 꽃이 피는 시기가 되고 뭔가 팽창시키고 퍼뜨리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병화용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소통을 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뭔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재능으로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병화를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다른 기타 이론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단 분열 조직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특정한 방향으로 식물이 뻗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식물 조직에서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단 분열 조직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식물에서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글자에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간목이라고 하는 줄기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를 을목이라고 했을 때, 이 을목이 만약에 손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줄기가 튼튼한 이상 새로운 을목이라는 것이 뻗어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명리학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등락의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책들에는 이렇게 칡뿌리와 등나무 이런 거에 비유를 해서 칡뿌리가 등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줄기라고 하는 것을 간목으로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을목으로 본다면, 을목이 손상이 되어도 간목만 튼튼하다 그러면 다시 을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실험 결과와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갑을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을목이 손상이 되더라도 손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특히나 이렇게 춘분에서 하지 사이에 있는 사람이 간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실패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절이 지났고 가을이 되는 열매를 맺는 시기로 넘어와 볼게요. 이때는 정화와 경금이 용신이 되는 시기가 되는데, 하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였고요. 휴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장을 마친 식물들 중에 그 꽃들이 수정이 되어야지만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꽃에서부터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휴절이 되죠. 그러면 모든 꽃들이 다 열매로 바뀌냐? 아니요. 이때는 수정이 된 꽃들만 열매로 바뀌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 시기였다면, 휴절이라고 하는 시기는 선택받은 사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 시기적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다시 밤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죠.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근데 지구가 움직이고 일조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복사열로 인해서 땅 속의 습기가 대기로 점차 완전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땅 속에는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토다, 그래서 조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자연현상으로부터 그렇게 미토의 특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은 말라가고 공기 중의 습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이 하지부터 추분 사이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복사열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온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식물 속에 있는 수분이 계속해서 대기 중으로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꾸준한 어떤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 말라 비틀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추후에 뭐 병약 용신, 뭐 태과불급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열매의 이런 방식으로 증발이 위쪽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부터 계속 수분이 위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익어가면서 땅 속에 있던 수분이 열매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된다. 그러면서 열매는 점차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원리도 한번 살펴보자면 식물 속에는 물이 이동하는 관이 있고요. 영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관을 물관 그리고 녹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당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녹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녹말이 움직이는 관을 태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쪽에서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파리 쪽에서 증발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뿌리 쪽에서 계속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펌프와 같은 작용이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의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 뒷면에 이렇게 기공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이 기공은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가 공변세포,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공변세포가 모양이 바뀌면서 식물 내에 있는 수분을 계속해서 증발을 시키는 것에 관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므로 이 식물체 내부에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들게 되니까 아까 물관으로부터 계속 물이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파리에서도 수분이 증발하고 이파리 주변에 있는 열매에도 수분이 전달이 되면서 그 열매가 커져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계절적인 현상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정화와 경금이 각각 용희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추절에는 정화는 병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수정된 꽃으로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열매를 만들어갈 특정한 자연 속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정화로부터 탄생한 열매는 우리가 경금으로서 설명을 함으로써 열매의 어떤 모양이나 완성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여서 상품의 어떤 질을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품, 모양이라고 하는 것,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어떤 제품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 용신의 경우에는 지난 시절 피어난 꽃에 수정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조직, 기관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이쁜 열매가 만들어질까, 실한 열매가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므로 효율이나 수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예체능과 관련된 재능으로서 정화용신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용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물건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생산, 제조, 그리고 모양으로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활용해서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가 구현 능력, 뭔가를 구분해내는 능력, 그리고 이게 예체능 분야로 가면 신체를 단련하는 것, 구분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계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용신인 사람들은 법조계 쪽에서도 종사를 한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신임용신인데요. 신금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추분부터 동지 사이에 각각 용의신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난 시절 열매가 만들어졌으면 이 열매가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땅 속의 씨앗으로서 묻히게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신금을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안 한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좋은 퀄리티와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모아놓은 것으로서 신금을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농사 1년 짓고 끝나는 거 아니죠. 내년에 또 지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요번에 농사 지은 결과물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로부터 씨앗을 추출해서 내년에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로부터 추출한 씨앗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신금을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힌 씨앗인지 좋은 품종을 골라내어서 상품성이 높이 갖춰진 것을 신금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경금이라는 열매로부터 골라낸 종자를 신금으로 이해를 해볼 것인지에 따라 각각 종사하는 분야나 직업적인 재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임용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면 시기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밤이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날씨는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워지면 우리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건조하다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선생님들 냉장고에 야채나 뭐 이런 과일 넣어 놓으면 그런 야채나 과일이 말라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 속은 차갑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추위는 건조함을 불러오고요. 더위라고 하는 것은 습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추워지면서 건조해져 가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와 건조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소멸하는 시기가 이렇게 추분부터 동지 사이의 시기가 되고요. 이 시기는 응축이 되고 응결이 되면서 다음 세대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신금과 임수라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신금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한기, 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금과 임수의 관계를 씨앗과 추위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식물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일반적인 어떤 온도, 약간 낮은 온도에서 씨앗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영하라는 온도에서도 씨앗을 한번 보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씨앗을 보관해 본 다음에 이 씨앗들을 싹이 나게끔 발화를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7.8도 그리고 5.2도라고 하는 온도에서 보관했던 씨앗은 크게 발화율에 대해서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영하권에 보관했던 씨앗의 경우에는 조금 발화율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미난 거는 이렇게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서 씨앗을 보관했더니 발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됐다라는 것이 이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한기가 있어야지만 그 상태가 신선하게 보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난기로 설명이 되었던 병화가 신금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신금의 가치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실험 결과의 어떤 특징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금이 용신이 되면 임수는 당연히 희신으로서 작용을 해야지만 신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한기가 있는 시기에는 신금이 계속해서 이 임수의 한기를 받쳐줄 수 있는 금생수 작용을 해야지만 임수가 본래의 용도로서 열심히 쓰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분부터 입동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금이 용신이 되고요. 그로써 지난 시절에 결실을 맺은 열매를 이제는 추수를 하고 그 열매로부터 종자를 추출한 결과물 그게 신금이 되므로 경금으로 완성된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다면 그로부터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가치를 높인 것을 우리가 신금용신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용신으로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품화를 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고 최적화를 시키고 뭔가를 수정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입동부터 동지 사이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이때는 뭔가 수확하고 이제 종자를 잘 보관해서 낮은 온도, 적정한 온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씨앗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거 아까 실험 결과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 임수용신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든 상품을 전달하든 정보를 전달하든 뭔가 전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시기적인 특징으로서 보면 삶과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종사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뭔가 종교적인 분야 그리고 뭐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과 관련된 분야 이런 것들이 임수용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임수용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종사 분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가 되고요. 이렇게 명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의신 관계, 용신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들과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향후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각각의 어떤 오행 간의 상생상극 관계,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